네, 안녕하세요. 오늘 보건의료 체계 강화 강의를 하게 된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의 남은우 교수입니다. 오늘 강의는 보건의료 체계의 전반적인 내용들과 또 WHO의 보건의료 체계 강화에 대한 여러 가지 동향들, 그리고 우리 국제보건사업에서 보건의료 체계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지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목차는 먼저 첫 번째 보건의료 체계가 어떤 것인지 정의를 말씀을 드리고 또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1차 보건의료와 지역사회 보건 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세 번째는 우리나라의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보편적 건강보장 및 의료보험과 보건 재정에 대해서 월드뱅크의 자료를 이용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양자기구에서는 보건의료 체계 강화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자기구의 추진 현황을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 코이카에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를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보건의료 체계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우리 보건 분야에서의 보건의료 체계는 WHO에서 어떤 정의를 갖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HO에서는 보건의료 체계, 헬스 시스템 또는 헬스케어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1차 보건의료에 기반을 둔 지역보건의료 체계는 명확히 구분되는 행정적, 지리적, 지역 내에 거주하는 인구 집단으로 구성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키워드가 1차 보건의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 국가에서 국민에게 건강 증진, 또 예방, 치료, 재활의 포괄적 범위의 보건 활동을 할 수 있는 수행 체계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리라고 생각하게 되는 마이어스의 정의에서도 보건의료 체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접근성 및 형평성을 충족시키는 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보건의료 체계는 포괄적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건의료 체계는 질적으로 여러 가지를 적정하게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번째는 역시 보건의료 체계는 지속성을 확보할 수가 있어야 되고, 다섯 번째는 효율적이고도 경제성에 입각한 그런 보건 체계가 좋다라고 이렇게 마이어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 슬라이드는 의료 전달 체계, 헬스케어 델리버리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의료가 전달되는 제도에 있어서의 여러 국가별의 유형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네 개로 이렇게 구별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방임형의 대표적인 나라인 미국형, 두 번째는 사회보장형의 대표적인 영국의 NHS형, 그 다음에 독일의 사회보험형, 그 다음에 사회주의형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사회주의형은 구소련 국가들, 대표적인 끝에 탄자가 들어가는 나라들이 거의 사회주의형, 구소련형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가보시면은 지금도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그런 나라들이 되겠죠. 사회보험형은 독일인데, 독일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독일이 일본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나라고,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일본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일본과 독일 형태인 사회보험형에 속하는 나라로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영국은 NHS 연방 국가들이 이 사회보장형에 이렇게 속하게 됩니다. 사실 미국과 관련되는 그 의료 체계를 갖고 있는 개발도상 국가는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주목을 해서 볼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자유방임형이 갖고 있는 형태가 어떤지를 이렇게 잠시 같이 보겠습니다. 의료 전달 체계가 체계화되어 있느냐, 즉 제도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느냐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매우 바람직한 형태는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바람직한 형태거나 또는 점수를
안 주고 싶다 그러면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게 미국형입니다. 반면에 영국이나 독일, 그 다음에 러시아 형태 같은 경우는 의료 전달 체계가 비교적 잘 구축이 돼 있는 거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류를 하실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료의 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미국이 의료 전달 체계는 잘 정비는 안 돼 있지만은 역시 많은 의료비를 투입을 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의사들의 인건비가 가장 비싼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질적인 수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반면에 영국 같은 경우는 의료의 질적 수준은 미국보다는 떨어지는 게 사실이죠. 그 이유는 영국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들이 우수한 의사들이 사실은 미국으로 가서 개업을 하려고 미국으로 가는 현실이기 때문에 의료의 질적 수준은 미국보다는 영국이 떨어진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의료 질적 수준이 높고 사회주의형인 구소련 국가 또 탄자가 들어가는 이런 나라들은 의료 전달 체계는 잘 정비되어 있지만은 의료의 질적 수준은 역시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의과대학 입학생들의 고등학교 성적을 보면은 뭐 중상 정도, 중간 정도거나 중상 정도 학생들이 의과대학을 입학하기 때문에 역시 의료의 질적 수준은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의료 조직의 관리 통제를 놓고 보면은 미국은 사실은 평가가 곤란한 나라이거나 점수가 아주 낮은 나라로 볼 수가 있고, 사회보장형의 영국 같은 경우는 의료 조직이 관리가 통제가 잘 되죠. 왜 그러냐면 NHS라고 하는 시스템화에서 잘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독일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구소련 국가들도 의료 조직의 관리 통제는 잘 되고 있는 거로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의료의 균점적인 측면, 즉 형평성적인 측면에서는 역시 미국은 평가가 곤란하거나 떨어지는 나라로 볼 수 있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봐서도 미국이 사실은 의료 균점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통제가 잘 안 되는 나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영국이나 독일 사회주의형 잘 통제가 되고 있는 거로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택의 자유에 있어서는 미국 같은 경우는 강제성 의료보험을 갖고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가령 보험을 선택을 할 때도 자유롭게 선택을 하게 되죠. 한국 같은 경우는 보험 선택의 자율성이 없지 않습니까? 건강보험공단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강제로 가입을 해야 되는 강제성인 반면에 미국은 강제성은 아니기 때문에 선택의 자유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고 있고, 영국 같은 경우도 NHS는 당연히 강제성으로 가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료를 내는 나라가 아니고 세금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선택의 자유는 떨어집니다. 선택의 자유는. 독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사회보험형은 선택의 자유는 떨어지죠. 사회주의형 구소련이 사실은 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문서상으로는 건강보험이 잘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현실적으로는 보험이 잘 안 되고 있죠. 그런 면에서 사실은 평가가 좀 곤란한 그런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질병 예방에 있어서는 미국 같은 경우는 좀 평가가 곤란한 거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개인에게 맡겨버리는 그런 시스템인 반면에,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NHS 하에서는 건강검진이라든지 예방과 관련되는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죠. 독일 사회보험형인 독일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도 비교적 잘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의료자원의 효율성에 있어서는 역시 미국 같은 경우는 OECD 국가에서도 가장 많은 의료비를 쓰고 있는 나라인 반면에 평균 수명을 놓고 봤을 때 한국 여성들보다도 미국 여성들의 평균 수명이 낮은 국가이기 때문에 의료비를 사용하는 거에 비해서는 평균 수명도 떨어지고 인펀트 모탈리티 레이트도 떨어지기 때문에 의료자원의 효율성은 평가가 곤란하거나 떨어지는 나라로 분류가 됩니다. 반면에 영국은 의료자원 효율성이 아주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독일도 그렇습니다. 사회주의형 국가도 비교적 의료자원의 효율성이 괜찮게 운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의료비는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미국 같은 경우는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나라로 분류가 가능하고, 영국이나 독일 사회주의형 국가 비교적 의료비 운영 관리가 괜찮은 거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건의료 체계의 구성 요소를 보면은 우리가 보통 어떤 제도를 볼 때
제도를 볼 때 영어로 3M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연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의료자원의 종류에 보건의료 인력, M에서 맨파워라고 그러죠. 우리가 코이카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나라를 파견되는 국가를 볼 때 첫 번째 맨파워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머티리얼, 그래서 시설을 봐야겠죠. 그 나라의 시설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 다음에 장비나 재료도 머티리얼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가 이제 머니죠. 그 나라가 보건의료 분야에 돈을 어느 정도 활용을 하고 있는지와 관련되는 재정, 그리고 이제 플러스 인포메이션과 관련되는 5가지 자원을 우리가 잘 분석을 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의료 자원 중에서 이제 의료인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의료인의 종류에는 이제 의사, 간호사, 약사, 보건기사, 행정요원 및 기타 관련 인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의료법에서는 약사나 보건기사, 행정요원은 의료인으로 분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ODA 사업에서는 의료인 그럴 때는 의사, 간호사, 약사, 보건기사, 행정요원 및 기타 관련 인력을 운전하는 드라이버까지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디자인하시는 게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료시설에서는 병원이나 의원, 약국 및 진료소가 이렇게 포함이 되고요. 의료기기 및 소모품에서는 진단, 장비라든지 또는 치료, 기기 등 의료활동에 소요되는 관련 기기와 소모품 등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의료 지식과 관련지어서는 질병의 예방, 치료, 재활과 건강 증진에 관련된 제반, 지식이나 기술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까지 배운 그런 의료 자원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거냐와 관련지어서는 우리가 조직화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여러 가지 산재해 있는 자원을 우리가 어떻게 ODA 사업에서 할 수 있는 의료 활동으로 전환을 시키고 가능하게 할지와 관련되는 조직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국제보건 사업이 많고 유능한 그런 사람일수록 이 조직화하는 기술이 우리가 뛰어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화 과정에서는 수원국가의 보건복지부 담당자들과 또 경우에 따라서는 노동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안전행정부 등이 협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외에 한국으로 치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건강보험기구와의 자원을 조직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국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관련되는 기구가 어떤 기구인지, 또 건강보험을 심사하는 유사한 기능을 가진 데가 어떤 것인지를 파악을 해서 같이 협력을 하는 자원의 조직화 과정이 필요로 하고, 이거에 따라서 사업 디자인이나 사업 수행을 할 때 성공 여부에도 중요한 역할을 미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우리가 각 국제보건 사업을 할 때 꼭 우리가 명심을 하고 이해관계자 분석 같은 거를 할 때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게 바로 NGO들입니다. 우리가 국제보건 현장에서 자주 만나는 NGO들이 많이 있죠. 그 INGO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를 잘 파악을 해서 그 NGO들과 조직화하는 과정을 잘 형성을 하면은 의외로 좋은 그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의 장애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기구들을 잘 파악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갖추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국제보건 사업을 할 때 의료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는 역할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의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간접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사업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은 비용 효과적인 예방 활동을 개발할 수가 있는지, 또 치료를 하는 기관들은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지, 또 치료한 후에 재활과 관련되는 또 불구자들은 어떻게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디자인을 잘 해야 됩니다. 특히 베트남 같은 사업에서는 이런 재활이나 불구자와 관련되는 그런 서비스를 잘 디자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을 분류를 하면은 우리가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관련되는 사업을 디자인하고 또는 건축을 하고 그럴 때 이 기관이 1차 해당되는지 2차 해당되는지 3차 해당되는지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경제적 지원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우리 코이카 사업을 할 때 수원국가의 경제적인 지원을 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현금으로 또 경우에 따라서는 현물을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보건의료 이용을 하는 개인에게는 어떻게 그것이 구성이 되게 되는지 또 소득 수준에 따라서는 어떻게 그게 형성이 되게 되는지를 분석을 하고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전체 보건 예산에서 민간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85% 정도로 일단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기초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는 민간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공공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을 해서 경제적인 지원의 정도를 구상해 주시는 게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1차 보건 의료와 지역사회 보건 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WHO에서 정의한 헬스 시스템의 정의 중에서 키워드가 프라이머리 헬스케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국제보건 사업을 하는 여러분들은 특히 1차 보건 의료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히 한국은 1차 보건의료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이 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차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지식을 여러 장소에서 아마 정보를 수집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을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를 드릴 때에는 첫 번째는 왜 1차 보건의료가 대두됐는지, 그 다음에 어떠한 방식으로 되고 있는지, 또 WHO에서는 1차 보건의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노하우가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 보건의료는 사실 1960년대에 개발도상국가 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두가 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여러 문헌을 보면은 1차 보건의료의 사실은 오리지널 그 문헌을 보면은 러시아에서 있었던 일을 기술을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집단 농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의사가 없는 장소에서 어떻게 하면 의료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해 줄 수 있느냐와 관련되는 게 문헌에 나옵니다. 그게 1930년도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1차 보건의료의 시작은 러시아라든지 또는 중국의 집단 농장 같은 맨발의 의사 같은 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보편화된 거는 1960년도이기 때문에 제 강의에서는 60년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1974년도에 WHO와 유니세프가 이제 공동으로 연구 활동을 시작을 했죠. 그리고 1975년도에는 전 세계에서 어떻게 하면은 1차 보건의료를 확산을 할 것이냐. 확산하는 지역은 의사가 없는 지역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1차 보건의료를 확산을 해서 뭐를 기대하느냐라고 하면은 의사가 없는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가 사실은 주 타겟이었다고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이해가 빠릅니다. 그래서 1978년도에는 알마타, 이 알마타는 당시는 러시아의 하나의 러시아 연방 국가 중에 하나인 알마타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카자흐스탄 공화국이 됩니다.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알마타 국제회의에서 1차 보건의료 선언문이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1978년도 이후에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게 된 게 1차 보건의료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왜 1차 보건의료가 중요하냐 하면은 첫 번째는 에센셜 헬스케어라고 합니다.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보건의료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필수적인 보건의료라고 하는 거는 가령 성형외과 수술이라든지 또는 뭐 치과 수술이라든지 그런 게 포함이 되는 게 아닌 아팠을 때 바로 즉시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외상이라든지 간단한 어떤 복통이 왔을 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받는 서비스를 일단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1차 보건의료는 국가의 보건의료 체계의 아주 핵심적인 기능이다. 이렇게 WHO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국민이 살고 일하는 마을까지 도달하게 한다. 즉 여기서 빌리지라는 용어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현재 빌리지 레벨의 의사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WHO에서는 빌리지 레벨까지 프라이머리 헬스케어를 도달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컨셉이었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작은 단위 마을의 건강보호, 영어로 헬스 프로텍션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건강보호를 주목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우리 빌리지 레벨에서의 헬스 프로텍션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모든 지역에 의사가 배치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의사는 아니지만은 예방 업무를 할 수 있는 인력, 그 다음에 환경위생 관련되는 업무, 즉 환경위생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은 모기가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는지 또는 파리가 어떻게 하면 없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환경위생 업무를 담당하는 그리고 신체적인 안녕, 정신적인 안녕을 가져오도록 하는 그런 활동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 보시는 슬라이드는 1차 보건의료를 해결할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와 관련되는 그림입니다.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고을이라고 하는 게 있고 문이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상태, 뭐 1960년대의 우리나라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가난했죠. 1960년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은 그때 필리핀보다도 가난한 나라였었죠. 포벌티.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말라리아 환자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어리아, 설사 환자들 많았죠. 1960년대, 70년대. 그 다음에 말뉴트리션, 영양 상태가 불균형해가지고, 그 다음에 하이 모탈리티,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푸어 세니테이션, 그 당시에 뭐 위생 상태는 아주 지저분한 데가 많았다라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푸어 워터, 뭐 그 당시에 펌프로 물을 퍼먹는데 그때 그 물 퍼먹는데 옆에는 화장실이 변기가 있고 그래가지고 변기에 있는 것들이 물로 이렇게 스며들어서 뭐 콜레라 환자 생기고 그랬던 게 한국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똑같은 상황이 지금 인도네시아라든지 인도라든지 지금 코이카에서 협력을 해주고 있는 약 40여 개 국가가 1960년대 한국과 같은 상황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의 키가 바로 프라이머리 헬스케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라이머리 헬스케어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시면 좋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한국의 1970년대, 60년대, 70년대 이 20년 동안에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잘 스터디를 하시면은 아마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1차 보건의료의 접근 전략은 어떠냐? 첫 번째는 접근성을 높여주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접근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픈 환자가 의료인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의료인을 만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의료인이 있는 병의원으로 아픈 사람이 가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의료인이 아픈 환자에게 가는 방법이 있죠. 어쨌거나 두 가지 전략 중에서 어떤 걸 하든지 간에 접근성을 높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설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울리치 서비스를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수용성 제고. 우리가 만든 코이카에서 만들게 되는 의료 서비스가 현재 지역 주민들에게 받아들일 만한 건지 아닌지를 잘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비용이 비싸면은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기 힘들겠죠. 그것도 수용성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너무 수준이 낮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주면은 지역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밸런스를 잘 맞추는. 그 다음에 일방적으로 코이카에서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지역사회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참여 전략을 개발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 세 번째가 코이카 사업을 성공시키느냐 아니냐, 지속 가능하게 하느냐 아니냐를 결정 지우는 결정 변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이제 참여 전략을 우리가 구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지역 주민들이 부담 가능한 비용인지 아닌지와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WHO에서 정의한 1차 보건의료의 필수 사업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지역사회 의학이라든지 또는 지역사회 보건학 책 또는
지역사회 간호학 같은 책에서 공부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복습하는 차원에서 보면은 첫 번째를 보건교육으로 들고 있어요. 헬스 에듀케이션.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코이카 사업에서 잃어버리면 안 되는 명심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업의 첫 번째는 사실은 보건교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컨텐츠로 코이카의 보건사업이 개발이 되더라도 거기에는 보건교육이 필수적으로 같이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적절한 식생활 및 영양 개선, 안전식수 공급, 모자보건, 예방접종, 지방풍토병 예방, 질병조기진료, 필수의약품 공급, 심신장애자의 사회학적 의료 같은 내용을 프라이머리 헬스케어의 에센셜 헬스케어로 분류를 하고 있죠. 저것들을 어떻게 하면 지역 주민들에게 비용 효과적으로 도달시키느냐와 관련되는 걸 우리가 접근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헬스케어의 어프로치는 첫 번째는 분절화된 게 아니고 컴프레hen시브한 어프로치를 하는 게 좋겠다. 두 번째는 접근성을 보장해야 되고 주민 참여 결정권을 주민에게 많은 참여와 주민에게 많은 결정권을 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주민의 동기 조성, 또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1차 보건의료의 접근 수단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1차 보건 요원을 교육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교육훈련은 우리가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중요시하고 있지만은 특히 기업 경영에서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교육훈련이죠. 기업 경영에서 중요한 컨설턴트 중에 톰 피터스가 한 이야기에는 교육시키고 또 교육시켜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제보건사업에서도 우리의 사업 파트너 또는 교육 대상자 또는 지역 주민들에게 사실은 많은 교육을 반복적인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장에 있는 분들의 교육 수준이 좀 떨어지거나 또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방식이 독창적이지 않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임 전임 요원을 활용을 하고 특히 전문적 보건기관이나 기타 부분의 지원과 꾸준한 자문을 받는 게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1차 보건의료 사업을 여러분들이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한국의 1차 보건의료 성과에 대해서 조금 더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법적인 근거를 갖기 위해서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1981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에 근거해서 보건소의 기능을 강화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의사 인력 보충이 가능해졌고 특히 보건지소를 만들고 거기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를 하게 됩니다. 이거에 의해서 무의면이 해소가 되게 되는 거죠. 즉 무의촌 해소를 하게 된 게 바로 농특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특히 세 번째가 중요한데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배치를 하게 됩니다. 의료법에는 의사만이 진료를 하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약 1000개 정도의 보건진료소에서 간호사들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의료법상으로는 의료법에 위반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농촌 지역에 있는 진료원에서는 진료를 하고 있는데 그 법적인 근거는 바로 농특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의사가 아닌 인력이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개발도상국 아프리카라든지 여러 나라에 가보면은 의사들이 부족한 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현실이죠. 그럴 경우에 한국의 농특법이 일부 도움이 될 수가 있고 간호사들에게 훈련을 시켜서 기본 진료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도 가령 강원도 원주시 같은 경우에 인구 30만 명인데 보건지소가 8개가 있습니다. 면 지역에 공중보건의사 8명이 지금도 근무를 하고 있고 어저께도 제가 공중보건의사를 만나고 왔는데 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8개의 강원도 원주시에도 8개의 보건진료소가 있어서 8명의 간호사들이 지금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 간호사 한 명이 결혼이 생기면은 공개 채용을 해서 이제 사람을 뽑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20대 30대 이렇게 경쟁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들에게는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업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도상국가에서 이런 유사한 그런 제도를 개발하는 것도 개발도상국가 농촌지역 의료 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8년도가 1차 보건의료 40주년 기념을 하는 그런 해였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수도가 알마타에서 아스타나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스타나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제가 마치 거기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데, WHO, 유니세프,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 보건부에서 주관하는 그런 회의였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코이카와 같은 역할을 하는 USAID에서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회의였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컨퍼런스 내용이 글로벌 컨퍼런스 on 프라이머리 헬스케어, 그래서 WHO와 유니세프,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의 보건부에서 같이 추가한 내용인데, 요번에 슬로건에서는 웰빙이 추가된 게 1978년도하고 좀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도상 국가에서도 웰빙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웰빙에 대한 게 추가로 논의가 됐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한 정보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당시 참석했던 한국 대표부 사진입니다. 지금 가운데 계신 분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의 신용수 박사님이시고, 요 옆에 있는 분이 이제 보건복지부 전 국장님이세요. 한국 대표단에 이제 대표단으로 갔었고, 지금 복지부의 담당 주무관, 질병관리본부에 있는 이제 과장님이시고, 그렇게 저까지 5명이 한국에서 4명이 참석을 했고, 신용수 박사님 만나서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러시아어가 써 있죠. 그래서 러시아 연방, 그러니까 USSR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USSR 연방에서는 지금도 1차 보건의료에 대한 게 상당히 신뢰를 받고 있고, 의료 문제를 많이 해결한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이날 테드로스 WHO 사무총장이 와서 스피치를 했는데, 키노트 스피치의 키워드는 역시 프라이머리 헬스케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니세프에서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도 키워드는 프라이머리 헬스케어 이야기를 하면서 인펀트 모탈리티 레이트를 얘기를 하면서, 인펀트 모탈리티를 줄이는 데 프라이머리 헬스케어는 아직도 유효하고 강력한 접근 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여성은 의과대학, 전 세계 의과대학 연맹이라고 있는데, 전 세계 의과대학 연맹에서 온 의과대학 학생입니다. 그래서 의과대학 학생 입장에서 프라이머리 헬스케어에 대해서 스피치를 하는 걸 들을 기회가 있었고요. 테드로스를 잠시 만났었는데, 한 2, 3분 정도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한국어를 할 줄 알았습니다. 저에게 안녕하세요라고 해서 깜짝 놀랐었는데, 본인이 에티오피아 출신 보건부 장관, 또 외교부 장관 출신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건립한 한 코리안 허스피탈, 다른 말로 명성병원이라고도 하는데, 거기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한국어를 좀 배웠다라는 얘기를 저에게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 아스타나 회의에서 나온 내용의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은, 알마터로부터 보편적인 건강보장, 즉 유니버설 헬스 커버레이죠. 그래서 이 프라이머리 헬스케어하고 유니버설 헬스 커버레이지하고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유니버설 헬스 커버레이지 이야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유니버설 헬스 커버레이지 이퀄 헬스 인셔런스로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니버설 헬스 커버레이지를 위해서 하는 접근법 중에 하나가 헬스 인셔런스일 뿐이지 동의어는 아닙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개발도상국가에 건강보험을 개발을 해서 건강보험 패키지를 만들어줬다고 유니버설 헬스 커버레이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의료를 제공할 의료 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료 인력이 없는데 의료보험 제도만 잘 만들어준다라고 했을 때, 의료를 제공해줄 인력이 없으면은 결국은 이 의료보험은 허울 좋은 제도일 뿐입니다. 그래서 의료 인력을 우리가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 의료 인력을 정비할 때 핵심이 의사 인력인데, 사실은 개발도상국가에서 의사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여러분들 경험했지만,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의 의사들이 교육을 받고, 이 의사들의 가장 큰 희망은 영국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브레인 드레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의사는 어차피 부족하기 때문에, 의과대학을 아무리 만들어도 부족하기 때문에 커뮤니티 레벨에서 헬스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인력은 의사가 아닌 다른 인력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미드와이프리하고 그 다음에 헬스 워커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아스타나 40주년 행사에서 키워드인 1차 보건의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스타나 선언에서는 헬스 플러스 웰빙 얘기가 언급이 많이 되어 있었다. 그 다음에 파트너 관계, 스테이크홀더를 잘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정의, 연대, 평화, 안보 이런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 아스타나 선언문을 요약을 하면은 지속 가능한 개발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1차 보건의료 없이는 지속 가능한 개발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로. 그러면 다시 언급을 하면은 1차 보건의료를 하는 인력은 누구냐? 의사 플러스 의사 아닌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의사 아닌 인력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나라의 보건진료소에 배치되어 있는 보건진료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인력을 개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1차 보건의료 이야기를 할 때 공식적으로는 1960년대, 70년대에 논의가 됐지만 그 앞 1940년도, 30년도에 이 1차 보건의료 얘기가 논의가 됐습니다. 여기 보면 차이나 루럴해서 농촌의 집단 농장에서 이야기가 됐었고 바로 그 인력이 베어풋 닥터입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가 아니고 맨발로 다니면서 본인이 밭에서 일을 하면서 옆에 있는 동료가 아프면은 바로 거기서 신속히 치료를 해주는 그런 베어풋 닥터죠.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베어풋 닥터 시스템은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 1978년도에 헬스포올 이야기가 나왔었고 2000년대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MDG 이야기가 나오죠. MDG가 나왔지만은 아직도 해결 안 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MDG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SDG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SDG에서 핵심은 MDG하고 다른 점은 웰빙과 관련되는 지표가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제보건 사업을 할 때에는 헬스 앤드 웰빙 이야기를 앞으로 많이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웰빙에서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많은 것들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NCD와 관련되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NCD와 관련되는 내용들은 의사 아닌 많은 인력들이 또 필요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인력이 헬스 에듀케이터, 즉 보건 교육사와 같은 그런 인력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소셜 프리스크라이빙이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을 하면서 소셜 프리스크라이버라고 하는 인력들을 2년 전부터 활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소셜 프리스크라이버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시기에는 사이키트리악한 어떤 멘탈 헬스에 문제가 있는 그런 주민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게 영국에 있는 여러 의사들 그 트윗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면은 소셜 프리스크라이버와 같은 인력들이 웰빙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보건의료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오늘의 주제인 보건의료 체계와 관련 지어서 앞으로도 1차 보건의료 제도는 유효하고 앞으로도 계속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특히 텔레메디슨이 활성화될 때에도 필요하게 되고 특히 농촌의 여러 가지 보건 문제를 해결할 때에도 필요하고 보건소 인증을 한다든지 또는 메디컬 테크놀로지를 활용을 할 때에도 역시 이런 1차 보건의료 인력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글을 검색을 해보면은 프라이머리 헬스케어와 관련되는 새로운 것들이 많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솔루션에 대해서도 프라이머리 헬스케어 어프로치가 나오고 특히 모바일 헬스를 이용을 한 NCD에 대해서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1차 보건의료에 대해서는 사실은 코이카 우리 같은 일을 하는 여러분들이나 또 저같이 연구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꾸준히 연구를 해야 될 그런 분야가 프라이머리 헬스케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스타나 이 1차 보건의료 컨퍼런스에서 신용수 박사님이 서태평양 지역을 대표해서 오셔서 스피치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스피치를 듣고 들은 내용을 오늘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은 신용수 박사님의 키워드는 MDG 성과는 컸다. 그러나 마켓 메커니즘이 적은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특히 정부나 도너 등이 그 서스테이너블한 헬스 시스템 구축에는 조금 아직도 개발해야 될 여지가 많다. 특히 서태평양 지역 같은 경우는 노인 인구가 많은데
노인 인구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해서 역시 프라이머리 헬스케어 어프로치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용수 박사님이 리오리엔트 헬스 시스템 이야기를 하시면서 비욘드 헬스 섹터 이야기를 하시면서 특히 NCD 이야기를 강조를 하시면서 헬스센터 컨셉이 웰네스 센터 개념으로 바뀔 필요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날 인상 깊게 들었던 거는 USAID의 여성 그 보건개발부장이 와서 발표를 했는데 이날 이야기 있었던 내용 중에 키워드는 역시 로우 코스트라는 얘기를 한 두세 번 반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 임팩트 USAID 사업은 프라이머리 헬스케어 사업이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미국의 USAID에서 이야기를 한 걸 들었었습니다. 이런 거를 놓고 봤을 때에는 코이카에서도 꾸준히 이 프라이머리 헬스케어 어프로치와 관련되는 거에 대해서 에비던스를 우리가 구축해 가면서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 새로운 사업으로 봐서는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이용하는 그런 1차 보건의료 사업을 개발하는 게 앞으로 유용하지 않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또 이제 AFRO의 리저널 다이렉터가 발표한 내용 중에 르완다 성공 사례를 발표를 했습니다. 르완다 성공 사례를 발표할 때 그분의 키워드 중에 하나는 파이낸싱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비용 효과적인 사업이 프라이머리 헬스케어였었고 의사가 부족한 이런 나라들에서는 휴먼 리소시스 매니지먼트 측면에서 프라이머리 헬스케어 어프로치가 가장 파워풀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AFRO 리저널 디렉터가 아프리카 리전의 성공 사례로 에티오피아의 성공 사례를 이야기를 하면서 헬스 익스텐션 워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사업을 하러 이렇게 이제 가면서 농촌 지역에서 만나는 인력 중에 헬스 익스텐션 워커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중요하고도 좋은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의사가 거기 안 가거든요. 아디스아바바 출신 의사들이 안 가는 지역에서 헬스 익스텐션 워커들이 정말 좋은 역할을 한다는 걸 우리 눈으로 봤었기 때문에 역시 프라이머리 헬스케어 인력들은 중요한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고 또 농촌 지역의 여성들, 우먼스 클럽에 있는 분들을 잘 활용하는 전략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카자흐스탄 성공 사례에서 특징이 있는 거는 프라이머리 헬스케어 사업에 사회복지사가 참여하는 모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코이카 사업을 볼 때 헬스센터라는 용어만 익숙했었지 웰네스 센터는 별로 익숙하지는 않았었는데 지금 전체적인 트렌드가 고령 인구자가 늘어나면서 웰네스 센터라는 개념이 늘어가면서 사회복지사가 추가로 투입되는 그런 이제 모형이 되겠습니다. 농촌 지역에서의 주요 사업은 이제 클린 워터 사업이라든지 클린 토일렛 사업, 또 굿 푸드 프로젝트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특히 카자흐스탄은 1차 의료가 가장 발달한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퀄리티 오브 프라이머리 헬스케어라는 용어까지 나오고 있으면서 가정의를 활용하는 시스템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과거의 USSR 산하에 있는 국가들은 의사 인력들이 사실은 중상 정도의 어떤 사회적인 스테이터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의사 인력이 비교적 풍부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제도를 활용하는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좋은 사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날 유니세프 대표는 프라이머리 헬스케어를 다시 잘 리뷰를 해서 리디자인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하면서 영피플이 이런 사업에 참여하게 하자. 그리고 이 영피플의 헬스 리터레시를 높이면 좋겠다라고 유니세프다운 그런 이제 발표를 했었고 특히 휴먼 캐피탈을 좀 향상시키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커뮤니티 헬스 워커를 좀 양성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WHO의 그 테드로스 사무총장 발표 내용에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Time is now for primary healthcare for all 그래가지고 테드로스가 에티오피아 보건부 장관 시절에 자기가 여러 번 강조했던 내용이 바로 Time is now for primary healthcare for all 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1차 보건의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이제 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역시 에비던스 이야기를 했고 특히 퓨처 플랜으로 IT 이용하는 거, 또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거, 헬스 인포메이션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 그 다음에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전 세계가 1차 보건의료와 연결시켜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 이렇게 배포된 자료 중에 이제 하나가 인상적인 게 Be Healthy Be 모바일, 그래서 모바일을 활용하는 건데, 뭐 우리나라에서 쓰는 스마트폰 같은 건 아니었었고요. 뭐 가벼운 아주 이렇게 성능이 떨어지는 거지만은 저런 모바일을 통해서 우리가 노인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뭐 여기 보면은 에이징이라는 용어까지 쓰고 있는데 이런 새로운 컨셉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런 헬스케어 시스템을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그 헬스 시스템을 체크하는 체크리스트 가지고 설명을 할까 하다가 마침 강의 준비를 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지어서 체크할 수 있는 툴을 발견을 해서 오늘 좀 강의 내용에 그걸 추가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헬스 시스템에서 역시 가장 먼저 봐줘야 되는 인력이 병상수입니다. 그래서 이 병상수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또 우리 사업지역 국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면은 그날의 헬스 시스템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상수를 봐야 되는데, 참고로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이 병상수를 봐서는 지금 통계상으로는 북한이 제일 많은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이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일본이, 이거는 뭐 OECD 통계표에서도 여러 번 봤던 겁니다. 일본이 병상수가 가장 많은 게 지금은 자랑입니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기 전에는 일본 부생성 회의 자료를 보면은 병상수가 많은 걸 어떻게 하면 줄이느냐가 회의에서 중요한 내용이었었는데, 병상수가 많은 것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대응하는 거로 최근에 또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한국이 지금 병상수가 많습니다. 한국도 병상수가 많아서 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도입을 해서 급성기 병상을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해오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져서 오히려 저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 회의 자료에 보면은 우리나라 병상수가 임계치에 와 있다라는 용어를 씁니다. 지금 계속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병상수가 꽉 차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병상수가 적으면은 결국 이제 환자가 병원 밖에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임계치라고 하는 용어는. 그래서 병상수가 이제 평가할 때 하나의 헬스 시스템에서 중요한 평가 지표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 이런 바라도스, 라티바, 말도바, 슬로베키니아, 이스트 티모르, 우리 코이카 사업 지역 중에 하나죠. 이스트 티모르, 그다음에 뭐 체코, 로메니아, 카자흐스탄, 여기에 나오는 나라들은 그래도 병상수가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여기에 안 나오는 나라들이 병상수가 적은 문제가 있는 나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메디컬 독터, 우리가 의료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인력이 의사죠. 그런데 진실은 의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많은 의사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쿠바가 전 세계에서 의사가 많은 건 다 알고 계시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시기에 쿠바 정부에서 약 7, 8개 나라에 의사를 파견을 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게 란세지에도 발표가 되고 그랬었는데, 쿠바가 굉장히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도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모나코, 산마리노, 이런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죠. 북한이 지금 의사수가 많은 거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수가 여기에 안 나오는 여러 나라들이 의사수가 적은 나라로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너싱 앤드 미드와이프리가 헬스 시스템에서 평가할 때 세 번째 중요한 이제 인력으로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디텍션 앤드 리포팅 테스팅에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한정되는 건데, 얼마나 케이스 디텍션을 하는지와 관련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절대 수치죠. 네,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레스폰드. 영국 같은 경우가 지금 가장 강력한 레스폰드를 하고 있는 나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미국, 스위스, 네덜란드, 타일랜드, 한국도 강력한 그런 레스폰드를 하고 있는 나라로 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리스크, 지금 위험한, 여기에서 보면은 요지는 국가 규모가 적을수록 리스크 스코어가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자, 이제부터 헬스 시스템과 관련되는 우리나라 사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우리나라 사례를 잘 이해하는 게 좋으냐면은 우리가 코이카 사업 지역으로 갔을 때 그 나라 보건부 공무원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조금 회의가 진행이 되면은 그래서 한국은 상황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또 우리가 어느 지방보건청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조금 지나가고 또 휴식 시간에 그래서 한국은 어떠냐 물어봅니다. 그때 한국 내용을 잘 모르면 잘 모른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이 사람들이 진짜 한국 전문가인가 속으로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 사례를 많이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은 한국의 의과대학 숫자가 몇 개 있는지 그걸 숫자로 아셔야 돼요. 네. 한국의 간호대학 숫자가 몇 개가 있는지, 간호단원이면은 한국의 간호대학 숫자가 몇 개인지, 의사로 파견되는 분이면은 우리나라 의과대학이 몇 개인지, 우리나라 의과대학이 지금 42개지 않습니까? 42개 중에서 전문대학은 몇 개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의과대학이 언제 많이 만들어졌는지, 한국은 1980년대 이후에, 1980년대 이후에 의과대학이 약 20여 개가 만들어진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예요. 어쨌거나 지금 지역사회 보건 사업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첫 번째 고려대학교 사례를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는 독일의 코이카 차관을 받아서 지역사회 보건 사업을 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보건 사업은 고려대학교는 독일의 예산을 많이 받았었고 연세대학교도 제가 대학원 시절에 교수님들 강의를 들어보면은 독일의 돈을 많이 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 당시 주로 돈을 받아서 어디에 활용을 했었냐 하면은 1차 보건의료와 주민 참여 사업에 예산을 많이 활용을 했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여기 또 독일이 나오죠. 그래서 독일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강의를 해주셨던 그 교수님 강의를 지금 연상을 해보면은 독일에서 오신 분이 건강보험 이야기도 했었고 독일에서 오신 분이 가정간호 이야기도 했었고 그런 게 지금 이제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지역사회 보건 사업은 연희동의 달동네라는 표현을 하는 게 그 당시는 교수님이 연희동 달동네라는 표현을 했어요. 지금은 연희동이 비교적 살기 좋은 동네지만 제가 대학원 다닐 때는 연희동 지역의 달동네, 그 다음에 경기도 강화 지역에 가서 의과대학생과 간호대학, 그 다음에 제가 다니던 보건대학원생들이 가서 이렇게 실습을 그렇게 하고 그랬었습니다. 독일 원조로 했었다. 그 사업의 핵심은 1차 보건의료 사업이에요. 그래서 주요 사업은 농촌 실정에 맞는 의료전달 체계에 대해서 중요시했었고 조금 특징이 있는 거는 독일에서 돈을 줬었기 때문에 독일식 의료보험 조합 시범 사업을 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서 의료보험 시범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역 의료보험 조합을 만드는 데 사실은 독일의 코이카의 예산이 영향을 많이 준 거로 제가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와 관련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와 동료 교수인 우리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의 김춘배 교수님이 최근에 쓴 아주 좋은 책이에요. 제가 웬만하면 책 소개를 잘 안 하는데 이 책은 좋아서 제가 소개를 하는데 1차 보건의료 책 제목이 그리고 띠까풀이 강화를 만나다 그래서 띠까풀이 코이카 사업으로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강화도는 연세대학교의 이제 그 내용인데 강화도 지역사회 보건 사업에서 있었던 모델을 우리가 김춘배 교수님이나 저나 우리 연세대학교 빈곤문제 개발연구원 팀들하고 같이 띠까풀의 코이카 사업으로 기술 이전을 했던 내용이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는 수동면에서 지역사회 보건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수동 지역에 지금 이화여대 부속병원이 들어갈 정도로 지금 이제 큰 지역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는데 일단 수동면 그러면 그 당시에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어서 구현철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지금 이제 이화여대 교과대 학생들에게 1차 보건의료 농촌 지역사회 의학 교육을 했었던 장소가 되겠습니다. 서울대학은 강원도 춘성군에 지역사회 보건사업장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차이나 메디컬 보드, 미국에서 받은 펀드인데 그거에 의해서 사업이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제가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을 다닐 때 강원도 춘성군도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주로 가족교육 사업이라든지 모자 보건 사업, 콘돔,
콘돔을 델리버리 해주는 그런 사업들을 했던 걸 제가 인상적으로 그때 현장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환경보건 사업을 했었습니다. 우리 고려대학교나 연세대학교 이화에 대해서는 조금 덜 했었던 그거를 서울대학에서는 환경보건 사업을 아주 잘 하신 거로 제가 기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차 보건의료와 관련 지어서 또 국제보건과 관련 지어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미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여러분들 학교 도서관이나 또는 코이카 도서관에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저와 다른 몇몇 교수님들이 당시 인제대 교수님 또 경산대학 교수님과 같이 공저로 제가 썼던 책이 있었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한상태 박사님 지도받아서 썼던 이제 책이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한상태 박사님이 아쉽게도 이제 올해 95세로 이렇게 이제 별세를 하셨는데 한상태 박사님 지도로 썼던 책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발간한 그런 국제보건학인데 이건 주로 이제 SDG와 관련지어서 이렇게 쓴 그런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1차 보건의료 내용이 자세히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보편적 건강보장 및 건강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한국에서 주로 공부를 하신 분들은 한국형 건강보험 제도가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또 뭐 사실 한국형 건강보험 제도가 좋은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의 제도도 좋은 게 많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너무 한국형을 고집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생각을 넓게 갖고 이 문제를 보면 좋겠는데 국제건강보험 핸드북이라고 하는 책을 저와 우리 연세대학교 대학원의 보건행정학과 석박사 우리 연구원들이 같이 번역을 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월드뱅크에서 USAID의 펀드로다가 만든 책입니다. 아주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우리 대학원생들과 같이 스터디하는 차원에서 번역을 했고 또 이제 많은 분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쇄를 한 그런 게 있습니다. 먼저 건강보험 문제를 놓고 볼 때 이 건강보험이 타당한 건지 아닌지를 이제 봐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보험의 디자인을 할 때에는 사회문화적인 요소를 봐야 된다. 그래서 이 사회문화적인 요소를 보고 잘 디자인한 게 이제 케냐를 성공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건강보험은 그 유니버설 헬스 커버리지에서 건강보험의 역할은 이코노미컬 어세서빌리티를 높여주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즉 호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줄이기 위해서 만든 건강보험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파이낸싱 메커니즘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이낸싱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르완다 사례가 비교적 좋다라고 월드뱅크의 컨설턴트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은 르완다의 건강보험을 보시면은 다른 나라의 디자인을 할 때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되고, 세 번째는 대상자를 이제 건강보험 대상자를 이제 선정을 하게 되는데, 건강보험 대상자는 제가 강의 모두 부분에서 비교를 한 미국형, 그 다음에 독일형, 그 다음에 영국형,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형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페루의 자산조사 시스템이 비교적 이제 괜찮은 시스템으로 이제 나오는데, 페루에서 자산조사를 하는 이유는 보험료 산정도에서도 필요하지만은 저소득층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즉 저소득층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산조사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상자 조사를 할 때에는 세무 자산조사와 관련되는 것을 우리가 꼭 포함시켜야 된다는 내용이고, 다섯 번째는 급여 패키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한국은 급여 패키지를 처음에는 에센셜 헬스케어에 초점을 맞춰서 필요한 최저 수준의 보장을 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게 보장성이 확대돼서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제 보장성을 굉장히 강화한다라고 그러죠. 패키지를 크게 늘렸죠. 패키지를 크게 늘리면은 결국은 보험료를 많이 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보험료를 누가 많이 내느냐, 누가 많이 내야게 되느냐? 돈 없는 사람들은 없는 돈에서 보험료를 20%를 높여봐야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돈 많은 사람들에서 20%를 보험료를 높이면은 그 금액은 엄청나게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형 모델은
돈 많은 사람들이 보험료를 많이 내게 되는 모형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면서 이 국제건강보험 핸드북을 보시면은 아마 이해가 잘 되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국제건강보험에서 성공 사례로다가 이제 중국의 공급자 지불 방식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르완다의 사례,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좋은 사례로 있다라고 하는 걸 아시면서 여러분들이 한국의 건강보험에 대해서 오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 나라에서 한국의 건강보험에 대해서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마침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가 원주에 있는데 원주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쉽게 잘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한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고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하나로 돼 있어요. 근데 이 하나로 된 게 언제 됐냐 하면은 2000년도에 하나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 이전에는 우리나라가 수십 개의 지역조합으로 형성이 돼 있었어요. 수십 개의 지역조합을 2000년도에 하나로 시켰는데, 그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하나로 만든 겁니다. 2000년도에는 우리나라가 중요한 보건정책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통합정책, 하나는 분리정책이에요. 그래서 하나 이제 그 외국 그 저널에서는 인테그레이션 앤드 세퍼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사우스 코리아의 중요한 헬스 폴리시의 그 터닝 포인트가 2000년도다. 그래서 하나의 세퍼레이션 폴리시는 의약 분업이에요. 의료와 약을 분리해버린 거예요. 그게 의약 분업이에요. 2000년도 전에는 우리가 약국에 가서 감기기가 있습니다라고 하면 약사 선생님이 그 얘기 들으면서 조제실로 들어가요. 걸어가면서 진단이 끝나고 조제실에서 약을 조제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항생제도 많이 포함이 되고 그랬었죠. 그 당시는 2000년 전에는 약사가 진단도 하고 조제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2000년도 이후에는 반드시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지만 항생제 처방이 나갔다는 얘기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0년도에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하나 꼭 아셔야 되고, 그래서 한국은 단일조합이다라고 하는 걸 아시고, 그 옆에 보시면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고 있어요. 많은 나라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안 갖고 있어요. 단 일본이 갖고 있습니다. 심사지불기구라고 그래서 심사지불기구가 갖고 있지만은 우리나라 같이 IT로 이렇게 잘 연결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영어로 히라라고 하는데, 히라를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굉장히 부러워해요. 자, 그래서 한국은 건강보험공단이 있고, 건강보험공단 옆에 강원도 원주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거의 비슷한 수준의 규모로 직원이 약 1,500명 정도가 지금 심사평가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건강보험공단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기구는 보건복지부예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고, 보험공단에서 관리해주는 사람들을 보험가입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한국에서는 보험가입자는 전 국민이 되는 거죠. 전 국민이 되는 거예요. 단 전 국민 중에서 약 5% 정도는 빠져 있어요. 그 빠져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한국이 분명히 전 국민 건강보험이라고 그랬는데 5%가 빠져 있어요. 그 5%는 누구냐 하면은 의료급여 대상자예요. 의료급여 대상자는 보험료를 내질 않아요. 그럼 보험료는 누가 내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내주는 가난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의료보호 대상자라고 그랬었죠. 그리고 요양기관이 바로 병원, 의원, 약국이 요양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강보험 체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지만 개발도상국가에 가서 이야기를 하실 때 한국 이야기를 잘 설명하실 수가 있고, 더 자세한 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영어로 된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된 터미널로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익혀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의료보험 용어가 조금 어려운 용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프리미엄. 그러면 부모님이 부동산에 관심이 많고 강남에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은 프리미엄 그러면 아파트 프리미엄을 연상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프리미엄은 보험 용어거든요. 그래서 보험료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 용어를 좀 잘 이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전국민 건강보험을 이제 통해서 우리가 전 세계에 우리 코이카 사업을 할 때 어떤 그 한국형 그 ODA 모델을 가질지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의적인 면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피부적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무엇이 좋고 또 무엇이 개선돼야 되는지 또 형성 과정이 어땠었는지를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방식은 사회보험 방식이라고 하죠. 세금 부과를 통하는 NHS 형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를 부과해서 하는 그런 이제 사회보험 제도가 있는데, 아마 보험 제도가 하나도 없는 나라인 경우는 세금 방식으로 할 것인지 보험료 방식으로 할 것인지부터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검토할 때는 그 나라의 행정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텍스 시스템, 또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서라든지 그런 걸 이제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게 좋으냐라고 하는 데는 제가 볼 땐 정답은 없는 것 같고, 그 나라의 역사적인 또 문화적인 거와 또 정치적인 시스템과 관련지어서 고려를 해야 되는데, 텍스 시스템과 우리 보험료 시스템의 장단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제가 번역한 월드뱅크의 그런 보고서들이 아마 일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보건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서 양자기구의 추진 현황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코이카의 이제 보건 중기 전략 제도를 좀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코이카의 보건 중기 전략이 일부 개정된 약간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지만은 기본적인 프레임은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비전과 미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략 목표 핵심 프로그램, 일반 프로그램이 있는데, 전략 목표는 식수위생 개선, 또 양질의 필수 모자 청소년 보건, 질병 예방 및 치료 서비스 내용이 있습니다. 식수위생 사업, 이거를 하기 위해서 식수위생 사업, 청소년 모자 보건 사업, 감염병 및 소열대 질환, 그다음에 영양 사업, 백신 및 예방 접종 사업, 또 비전염성 이런 사업들로 나눠지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백신 및 예방 접종 사업이라든지 감염병 사업이 앞으로 일부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도 역시 비전염성 질환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같이 이렇게 균형 있게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보건 제도를 강화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WHO 문헌에 보면은 강화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strengthen of health system이라는 그런 용어를 씁니다. 거기에서 첫 번째가 human resource입니다. 그래서 휴먼 리소스 그러면 의사, 간호사, 조산사 이런 인력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티 헬스 워커와 같은 1차 보건의료 인력들을 보고, 그 다음에 재정적인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재정적인 거는 역시 건강보험과 관련되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경제적인 것 때문에 의료 이용을 못하는 거를, 경제적인 장애를 제거시켜주는 게 건강보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Strengthen Accessibility for Healthcare Service 그래가지고, 왜 차를 이렇게 저희가 보여주고 있을까요? 접근을 할 때, 가령 접근을 할 때 우리가 모자 보건 사업을 할 때 3딜레이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모자 보건 시설이나 또는 병원에 임산부가 도달을 못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첫 번째가 가고 싶어도 차량이 없으면 못 가기 때문에 차량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오그래피컬 어세서빌리티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코이카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사업들을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른 분들도 강의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그래도 제가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는 각 지역별로 여러 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역별로 이제 총괄하는 지역인데,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 네팔이나 이런 캄보디아나 이런 나라들을 다녀본 바에 의하면은 역시 아시아 지역에서 코이카에 기대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 또 외교적인 전략상 또 지금 남방 전략이라든지 여러 가지와 맞물려서 지금 코이카에서는 아시아 지역에 약 35.5%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ODA의 핵심은 아프리카죠. 그래서 아프리카 지역이 23.8%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는 아시다시피 서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 동아프리카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코이카에서 특히 서아프리카 지역에 많은 그 사업들을 개발해서 하고 있죠.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가나나 DR 콩고 경험이 있는데 정말 열악합니다. 특히 가나하고 DR 콩고로 비교를 해봤을 때 DR 콩고 같은 경우는 정말 열악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가 도와줄 거면은 아주 열악한 나라로 이렇게 DR 콩고 같은 나라라든지 열악한 나라를 도와주는 게 더 이렇게 빛이 나고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에티오피아 사업 때문에 한 7, 8년 동안을 에티오피아 여러 번 다녀보면은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는 비교적 선진국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한국의 6.25 참전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잘 지원해 오고 있지만은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적인 지원을 해야 될 그런 국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제 문제는 이 중남미 지역에 있는 국가들인데 사실 중남미 여러 나라들이 코이카의 그 도움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코이카에서 중남미까지의 접근성이 쉽지를 않거든요. 그 다음에 또 스페인어권이기 때문에 중남미 전문가들이 많지 않은 그런 이유 때문에 중남미 지역의 사업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페루에 건강증진 사업을 4년을 했었는데 굉장히 보람도 있고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 역시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전문가를 이렇게 사업 요원으로 확보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현재 파라과이 사업을 제가 1차 의료 강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파라과이 같은 경우는 특히 중남미 중에서도 바다가 없는 내륙에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보면 정말 열악한 또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는 거의 지금 컨펌드 케이스가 적게 나오는 그런 또 좀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중남미 지역에서도 이런 한국의 도움을 많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분야별 이제 그 총괄 내용 중에서 우리 보건의료 분야는 16.4%입니다. 이 16.4%라고 하는 거는 제가 비교적 많이 다른 나라 그 공여기관을 이제 볼 때 USAID의 퍼센테이지로 봐서도 보건의료 분야가 좀 적은 거로 볼 수가 있고요. 자이카 같은 경우도 보건의료 분야가 많이 퍼센트 차지할 때는 25%, 30%까지 차지하는 적이 있는데 코이카는 현재 16.4% 정도로 이렇게 많지 않은 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보건의료에 관련된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보건의료에 관련되는 좀 사업을 좀 더 많이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다자기구의 추진 현황입니다. 다자기구에서 우리가 모자보건 사업을 할 때에는 역시 우리가 유니세프와 협력을 해야겠죠. 제가 DR 콩고 사업을 할 때 몇 가지 컴포넌트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영양 사업이 있었습니다. 영양 사업을 할 때 펌킨 너시라든지 그런 영양 물품은 유니세프에 오더를 해서 유니세프로부터 제공받아서 사업을 같이 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비교적 사업 성과도 좋았고 유니세프 직원들이 꽤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그런 직원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코이카의 사업 동반자로는 괜찮은 그런 파트너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유니세프에서 활동하는 나라들은 여기에 있는 여러 나라들도 있지만 DR 콩고라든지 여러 나라들에서 유니세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니세프하고 이제 사업을 할 때 역시 이제 예산을 어떻게 배분을 할지 또 어떻게 모니터링 할지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하면서 사업을 하시면 되는데 비교적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UNDP입니다. UNDP는 휴먼 디벨롭먼트 리포트를 발간하는 이제 국제기구인데 UNDP는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환경 개발, 특히 지속 가능한 개발과 관련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UNDP와 이제 협력을 할 일이 여러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UNDP에서 나오는 그 휴먼 디벨롭먼트 인덱스는 우리가 사업을 하는 국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리포트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실 만한 그런 리포트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건 시스템과 관련지어서 비교적 여러분들에게 포괄적으로 그 다음에 비교적으로 한국과 또 다른 나라들 사례 또 비교적 우리가 코이카에서 돌아가는 사례 그 다음에 USAID, WHO에서의 최근의 동향 등
다양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정보를 제공해 주는 차원에서 오늘 강의를 구성을 했고 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뭐 이번엔 영상 강의로 여러분들을 봤지만은 좀 상태가 좋아져서 기회가 되면은 대면 강의로 이렇게 강의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좀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이렇게 가지면은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보건의료 체계 강화를 통해서 우리 국제보건 사업을 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보건의료 체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수고들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